요즘 전세가 잘 안 나가죠. 전세가 안 나가서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세입자든 뭐 임대인이든. 자, 근데 현장에서 보면은 요즘 전세 시장에서의 특이하지만 굉장히 보편적인 현상이 뭐냐면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이 전세 자금 대출을 안 받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그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전에 전세를 사시는 분들은 금리가 싸니까 막 전세자금 대출을 뭐 3억짜리면 뭐 80%를 다 가득 채워서 받고 들어왔어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그런 손님들이 다 사라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한도 내에서 전세를 구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5억짜리 전세 살던 사람이 3억짜리로 내려오는 거야. 3억밖에 없으니까 3억짜리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전세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그리고 2억 가지신 분들은 이제 2억짜리 전세를 찾는 거야. 돈이 조금 모자르면 거기다 월세를 조금 보태서 어떤지. 자,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전세 시장에 수요가 없어진 거야. 옛날에는 다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살았는데 그 수요가 사라졌다라는 거야. 고금리 현상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자, 그게 전세 시장이 지금 안 돌아가는 이유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이제 역전세라는 게 생기겠죠? 역전세라는 게. 자, 그러면 이런 수요가 왜 없어졌겠어요? 고금리 때문에 없어진 거야. 근데 금리는 내년까지 계속 올라가죠. 그러니까 내년에도 이런 현상이 계속 지속된다, 가속된다. 자, 그러면 시장에 큰 역전세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야. 올해보다 더 고통스러운 역전세가 내년에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집값이 2020년도, 21년도에 폭등을 할 때 또 임대차 2법 때문에 또 갑자기 또 폭등을 했잖아요. 그런 이유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금리일 때 사람들이 전세 버블로 사는 거야. 전세도 거품이 있었다. 그 거품이 결국 매매가를 또 끌어올렸다라는 거야. 이런저런 이유가 많은데 그거의 어떤 효과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렇게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로 대체되고 있으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갑죠. 왜냐하면 이제 월세 소득으로 다 잡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어. 종합소득세가 더 많이 거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월세가 많이 잡히면은 이 건강보험료를 또 따로 내야 돼. 그런 또 준조세 법이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이 많이 들어와. 정부 입장에서는 전세보다는 월세를 해야 세금이 많이 들어온다. 자, 이렇게 즐거워하는 주체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 월세 거래가 폭증했다라는 게 데이터로 나오고 있어요. 월세 거래가 역대 최고를 찍고 있다. 특히 서울 아파트 거래. 뭐 지방은 그래도 덜 해요. 왜냐면 그 지방이라는 거는 뭐 매물이 많으니까, 선택의 폭이 넓으니까. 근데 서울 아파트에서 월세 거래가 40%를 돌파했다. 통계 작성 후 처음으로.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지역에 살았는데 거기에 도저히 뭐 전세로는 못 살아. 이제 금리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지역이 또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아이들 교육 때문에. 그럼 그 지역에 또 어떻게든 살아야 되니까 그걸 월세로 전환해서 사는 거야. 조금 못한 입지가 떨어지는 지역에서. 이제 그 외곽으로 못 나가는 거지. 애들이 학교를 여기서 다니는데, 뭐 어디 신도시, 경기도 외곽으로 나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서울의 월세 거래가 어쩔 수 없이 증가하고 있다. 자, 일단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월세 비중이 얼마나 늘었냐면 2020년도 31.4%, 그리고 지난해 2021년도에 38. 그리고 올해 41% 계속 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년 정도 되면 한 43%에서 45%가 되겠죠. 전체 전월세 거래량이 한 20만 8,315건인데 그중에서 월세 거래량이 8만 6,889건 거래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자기 소득에서 월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뭐랄까요, 실질 소득이 감소되고 어떤 경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겠죠. 소비가 줄어드는 거니까. 이건 제가 이제 41.7%는 아파트에서의 전세 거래량, 월세 거래량이에요. 근데 서울 전체 주택, 뭐 아파트, 빌라, 단독, 뭐 기타 주택들을 다 포함해서 월세 비중은 지난해 44%에서 올해 48.9%, 굉장히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 주거하시는 분의 반은 거의 반은
월세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 이거 심각한 거죠. 예전에는 굉장히 월세를 선호하지 않았거든요. 실질 소득이 감소되니까. 근데 이게 이 외국처럼 돼가는 거야. 그만큼 사회가 양극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양극화됐다. 그리고 다주택자들이 집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결국은 이 부동산 때문에 어떤 사회가 양극화되고 빈부의 차이가 나고 있다라는 거야. 서울 시민의 어떤 반이 월세로 산다는 것은, 자, 이유는 이제 금리 폭등이라고 보고 있어요. 전문가들이. 자, 그래서 급격한 월세를 불러왔다. 자, 2% 3%대 머물렀던 전세 대출 금리가 7%가 되니까 당연히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못 받죠.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월세는 뭐 한 3%에서 한 3.5% 정도면 그 정도의 수익률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월세로 사는 게 유리하다라는 거죠. 자, 지역별로 보면은 이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여기는 뭐 젊은 사람들이 좀 많이 살니까 노원구의 월세 비율이 작년 33.3%에서 올해 38%로 한 5% 정도가 증가했고, 서울에서 아파트 값이 가장 비싼 강남구의 월세 비율이 46.4%, 제일 높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강남에 월세 사는 분들이 제일 많다라는 거야. 뭐 강남은 전세 가격이 워낙 비싸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고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월세로라도 사는 거야. 자, 그런데 강남구 대치동의 음마아파트, 여기는 이제 학군 지역이잖아요. 자, 이런 지역에서 10월에 총 58건의 임대차 거래가 됐는데, 이 중 27건, 46.5%가 보증금과 별도로 월세를 내는 계약을 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중산층도 월세 거래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심각해 보이죠. 자, 결국은 자기 수중에 있는 돈을 가지고 전세로 살고 있다라는 거야. 그 돈이 없는 사람은 월세로 살고 있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세로 나가야 될 매물들이 빠져나가지를 못하는 거야. 전세 수요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시장에서 이제 거래는 많이 되지 않지만 급매물들이 나오잖아. 그러면 전세로 살던 사람들이 예를 들어 집을 이제 마련해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요럴 때 급매물을 사가지고 매매로 돌아서는 거야. 그나마 그 전세 수요가 이렇게 해서 또 빠져나가는 거야. 전세에서 매매로 돌아서고, 전세에서 월세로 돌아서고. 그런데 시장에는 또 안 팔리는 매물도, 매매로 내놨는데 안 팔리니까 전세 매물은 증가하고, 그래서 전세 시장이 매물은 증가하고 수요는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가격이 다운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갭 투자가 어려워지겠죠. 이제 갭 투자라는 건 전세를 끼고 그걸 레버리지로 했는데, 이제 갭 투자가 어려워지는 거야. 거기다가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이 DSR 규제가 확실히 효과가 있어요. 자, 이것 때문에 대출의 한도가 있잖아요. 자기 그 소득에 대해서 대출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 DSR 규제와 그다음에 전세의 월세화 때문에 이 갭 투자가 이제는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갭 투자들에게는 굉장히 허들로 작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이 DSR 규제를 풀어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DSR 규제를 계속해서 묶어놔야 된다. 왜냐하면 지난 시장에서 그 버블이 만들어질 때 이 DSR 규제만 있었어도 이렇게 버블이 커지지 않았거든요. 그때는 뭐 자기 수익과 관련 없이 그냥 그 집을 담보로서 그냥 대출을 해준 거잖아. 그 집을 담보로 계속 대출해 준 거야. 그냥 무한대로 대출해 준 거야. 자, 그런데 자기 소득 기준으로 대출해 준다. 자, 이것 때문에 이제 갭 투자가 이제 힘들어졌어. 이제 월세가 이제 많아지면 뭐 갭 투자를 하려면 최소한 이런 걸 알고 하셔야 돼. 뭐 무조건 갭 투자 하시면 안 돼. 자, 거기다가 2024년 서울 경기도의 공급 물량이 굉장히 폭증을 해요. 그리고 뭐 당연히 이제 청약 물량도 폭증하고, 3기 신도시, 4기 신도시 계속해서 뭐 사전 청약, 뭐 민간 청약 계속 나오니까 이 공급 물량이 증가를 한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금리는 계속 올라. 자, 이렇게 되니까 내년에 전세 시장은 굉장히 극도로 안 좋다. 역전세가 발생하고, 역전세가 발생하면 급매물들이 속출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내년 시장은 막 좋아질 일이 없고, 얼마나 떨어지느냐, 이제 그게 관건이야, 내년의 시장은. 자,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지금 기존의 시장이 미분양이 나고 있잖아. 이게 또 크죠. 그나마 이제 기존 시장의 기존 시장의 청약을 내놓는 거는 기존 아파트 가격보다
조금 싸게 내놓잖아요. 왜 높게 내놓으면 뭐 분양이 안 되니까. 자, 그런데도 미분양이 나는 거야. 그런데도. 그러면 그 분양가 밑으로 그 인근에 있는 구축의 아파트들은 다 떨어지는 거야. 신축 아파트도 적당한 가격에 내놨는데 미분양이야. 그러면 구축 아파트 비싼 것들은 그냥 추풍 낙엽처럼 떨어지는 거야. 자, 그게 우리가 이제 요번에 강북구 장위동의 레디언트에서 봤잖아요. 레디언트에서 예를 들어 10억에 한 10억 5천에 분양을 했는데 인근에 나오는 건 12억 13억이야. 그럼 그건 무조건 10억 5천 밑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신규 물량도 지금 무슨 이유로 10억 5천에 나올 수 있는데 누가 그 옆에 있는 아파트를 12억 13억에 사겠냐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가지고 내년에 집값은 뭐 굉장히 폭락을 한다. 여러분들 지금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게 뭐냐면 내년에 뭐 상반기에 뭐 집값이 떨어지면 뭐 좀 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버블 가격 기준으로 볼 때 가격이 폭락을 한 거지. 어떻게 보면 적정 가격이 아니라는 거지. 본질 가치라는 게 아니라는 거지. 1차 하락에 불과한데 그 1차 하락에 들어가겠다고 기웃기웃거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자, 그러다가 2차 하락 그리고 지하 3층으로 또 떨어질 수 있어요. 장기간으로 보셔야 돼. 이번 시장은 그렇게 간단한 시장이 아니야, 이게. 세계 경제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뭐, 그게 가능하겠어요, 쉽게, 반전이.